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재산 일반. 이번 시간에는요,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으로 지식재산의 어떤 침해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지식재산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죠. 그 다양한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 및 침해 사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분쟁 현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거듭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시 이 지식재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재산권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는 어떠한가? 침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식재산권의 침해, 그 의미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죠? 그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지식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세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어떤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별 적발 건수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상표권의 경우 약 90% 이상 이렇게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나의 지식재산권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스스로가 감시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형은 특허권, 그 다음에 상표권, 그 다음에 뭐 저작권,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특허권, 지식재산권을 이제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했었죠? 예, 그렇죠. 특허 청구 범위, 이거 잘 정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짓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작성하는, 지금 작성되어지는 특허 청구 범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특허권을 침해했다, 아니다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상표권 침해와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권 등록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권리가 없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침해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표의 유사한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유사한 상품을 비교하는 기준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관, 그 다음에 칭호, 그 다음에 관념이라는 겁니다. 관념. 그 내용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외관이라는 것은요, 상표에 표시된 어떤 기호라든지 문자라든지 도형, 이것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칭호라는 것은 우리가 발음상의 유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어 상표와 외국어 상표의 어떤 발음이 유사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념이라는 것은 상표의 의미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표의 의미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임금이라고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를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한자로 왕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영어로 king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관념 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K치킨, 이제 교촌치킨이라는 건데 상표권이 침해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교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O를 U로 바꾼 거죠. 그런데 또 쓰기로는 교촌이라고 치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침해해가지고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상표권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또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거, 애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돼서 얘기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애플이 이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침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애플은 컴퓨터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컴퓨터가 아닌 쪽에서 지정 상품과는 무관한 경우일 경우에는 또 이게 신기하게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천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다이소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아승산업에서 이제 다이소를 운영을 하는데 이걸 2001년도에 서비스표를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 표를 등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12년 약 11년이 지나고 나서 다이소와 유사한 다사소 요거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예, 다이소의 등록 상표권 침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그렇죠. 상표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표권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사전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소녀시대, 동방시기, 21, 1박 2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수들이고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누가 특허를 가지고 있냐면요. 무관한 사람들이 미리 출원을 해버려가지고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소녀시대가 소녀시대의 어떤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방신기가 상표권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이미 출원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므로 반드시 먼저 무언가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상표 출원을 해야지만 분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죠. 디자인권 침해. 유사한 디자인을 활용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제 침해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디자인권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기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먼저 만들어진 이런 먼저 이제 등록이 된 디자인입니다. 근데 뒤에 또 다른 회사가 비슷한 디자인으로 상품을 출시해서 영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출시했던 N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법원에서는 어떤 상표가 적혀져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누르는 버튼 위치, 그 다음에 렌즈의 디자인, 그리고 끈 구멍, 그 다음에 어떤 모양, 그 다음에 경주로 모양 몸체가 유사해서 세부적인 차이점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자들이 봤을 때는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했다?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 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이 저작권자에게 관련된 부분에 허락을 득한 후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된다? 침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컴퓨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저작권 침해가 우리 삶에 일상화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저작권 침해는 바로 불법 복제라는 겁니다. 불법 복제.
그 불법 복제의 양상도 보게 되면은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영화도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가장 많이 지금 복제가 일어나는 부분을 조사한 걸 보게 되면요, 영화 콘텐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음악 콘텐츠, 그리고 방송 콘텐츠, 요게 이제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저작권 침해 사례로는요, 출판물, 책이라든지 문제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게임 콘텐츠도 지금 복제가 되어가지고 침해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 예로 보게 되면요,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 영화관에서 막 상영 중인 영화니까는, 그리고 와, 좋은 음악인데, 최신 음악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돈 주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와, 여기서는 뭐 하죠? 공짜로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요, 좋아요, 뭐 공유, 공유 이런 버튼을 누르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 뭐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격히 이야기를 하자면 다 뭐다? 저작권 침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지식재산권의 침해, 이것이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분쟁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이 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조사한 분쟁 현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2009년도에 154건이었던 것이 뭐 2014년도에 보게 되면 이제 300건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관련된 회사들 간에 이제 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도 역시 관련된 기업 간의 어떤 특허 분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특허 괴물이라는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특허 관리 전문 회사라고 해가지고 M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기업 대 기업의 어떤 분쟁이 아니라 이제 그 특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분쟁의 양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특허 괴물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특허 괴물. 이게 뭐냐면요, 특허 발명을 뭐하죠? 미리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특허 발명을 미리 선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뭘? 시장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사업 규모가 커질 때까지, 선점한 데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하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악의적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특허 소송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특허 괴물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MP라고 해서 특허 관리 전문 회사 또는 특허 비실시 회사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허 괴물이라는 개념까지 알아버렸습니다. 아, 무조건 겁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기업에서는 글로벌화된 이 시장 경제를 생각할 때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죠? 국제 지식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쟁으로 가버리는 순간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그것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요, 정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 중소기업을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알아보기를 통해 가지고요, 중소 중견 기업의 어떤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지식재산 전문가를 모아가지고요, 해외 중소기업 IP 전략 지원 특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해서요, 어떤 지식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을 서포터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면을 지원해 주는 법도 있고, 아니면 또 기술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과 직접적인 내용이죠.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도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와 같은 어떤 계몽 활동, 안내 활동, 이런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어떻게 기술을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다양하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식재산의 보호 관련해 가지고 지식재산의 침해 사례와 함께 그 다음에 분쟁 사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